하더라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텐서플로우 모바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바일에서 딥러닝을 돌리는 방식인데 그거 이제 약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바일 같은데 인베디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거 코딩을 하면 대부분 C나 자바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인베디드 C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 C나 자바랑 파이썬의 근본적인 차이는 컴파일러 관점에서는 이 C나 자바는 컴파일러고 파이썬이나 멜랩은 인터프리터입니다. 즉 얘는 C나 자바는 일단 C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먼저 만들고 실행 파일을 가지고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만들었으면 소스 코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네. 자바도 한번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 나오고 또 다시 실행하면 이제 자바에 대한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자바는 그 이상 그때부터 또 소스 코드가 필요 없죠. 이 EXE만 딱 뽑아다가 디바이스 넣으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 또 벌처 머신이 있어가지고 자바가 원래 나올 때 제임스 골스윙이 만든 목적이 지금은 자바가 뜬 건 인터넷 애플 때문에 떴지만 얘가 원래 나온 목적은 인베디드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하드웨어에 다 맞춰가면서 코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드웨어 디펜던시 언어니까 언어를 그렇게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가상의 머신을 만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계는 얘가 다 맞춰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 밑에 신경 쓰지 마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만 코드가 놀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포인터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필요가 없다.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지 않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딱 설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파이썬이나 멜랩은 바이너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코드 실행시키면 그냥 윗줄부터 쫙 실행하고 끝, 위쪽부터 쫙 실행하고 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번 그 코드가 필요해요. 실행 파일이라는 걸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멜랩으로 만든 코드는 모바일에 넣을 수가 없어요. 매번 어떻게 멜랩을 실행을 하겠어요. 매번 어떻게 파이썬을 실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딥러닝은 다 파이썬으로 구현하는데 왜 파이썬은 모바일에서 쓸 수가 없지? 이게 과연 감사합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자바나 C 같은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다. 컴파일러 언어의 특징은 바이너리를 만든다. 바이너리를 만들면 뭐다? 그 다음부터 소스 코드 필요 없다. 디버깅 하지 않을 거면 그냥 바이너리만 뽑아다가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파이썬이나 멜렉 같은 거라든지 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그냥 읽습니다. 이렇게. 파이썬도 이건데 그럼 딥러닝 열심히 파이썬도 맨날 구현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모바일 어떻게 넣느냐 하면 텐서플로우 모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모바일을 설치하면 여기에 껍데기를 다 만들어줘요. 아직 파라미터는 없어요. 딥러닝 단계 중에서 1단계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랩탑에서 학습을 다 시켜서 파라미터 뽑은 다음에 걔를 USB로 넘겨줘 버려 그냥 파라미터만. 그럼 얘가 학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컴퓨터에서 학습이 다 된 다음에 그 학습된 결과만 넘겨서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도 있어요. 모바일에서 쓰시려면.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굉장히 큰 회사지만 저는 예전에 LG에 있었으니까 LG는 그때는 제가 있었던 2006년 이때는 진짜 딱 인베디드 기계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품만 만드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이랑 그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했었는데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코드를 만든다 하면 당연히 다 인베디드 C++로 구현을 한 겁니다. 무조건 다.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게 바이너리를 못 만드니까 얘를 인베디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막 딥러닝 공부하다가 막판에 현타 오거든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제품에 넣지? 못 넣겠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텐서플로우 모바일이라는 게 따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따로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돈다는 그 기본적인 리밋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언어적인 관점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내비게이션 나와서 그런데 저희 2006년에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LG전자에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LG 내비게이션 보신 분? 그거요. 네. 걔가 만동가 어디랑 흡수해가지고. 비슷한데 그건 저희 팀은 그 팀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거기 있거든요. 그랬구나. 내비게이션 팀이 있어. 근데 그때 삼성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2006년도가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LG랑 삼성이 둘이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 시장에. 근데 그 당시 시장의 최강자는 누구? 아이나비. 아이나비가 그 당시 이미 있었거든요. 아이나비가 있는데 LG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나비 맵 그대로 갖다 쓰고 껍데기만 LG. 제가 거기서 오디오 코덱이랑 블루투스랑 이 두 개를 제가 담당했었는데 신입사원이었을 텐데 그걸 했었고
삼성은 삼성 자체 맵을 만들었어요. 삼성은 규모가 되니까 자체 맵 만들고 게다가 그때 삼성의 핸드폰 브랜드가 애니콜이었습니다. 애니콜. 그래서 애니콜이랑 블루투스 연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 아이나비 20만 원, LG 40만 원, 삼성 50만 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두 대기업이 다 망했죠 그때. 저희 팀장님 그때 회사 퇴직하셔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저 그때 평택으로 파견 가서 5,000대까지 찍었거든요. 저 그때 진짜 평택공장 내려가서 야 내가 평택공장 내려가니까 SK텔레콤 다니는 형이 저보고 막 웃더니 거봐 내가 너 공장 다니는 회사 가지 말랬지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코드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50대를 파일럿을 만들어요. 50대를 파일럿을 쫙 만든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랑 만든 다음에 소스 코드 다 올리고 QA 넣어서 다 디버깅 다 하고 완벽하게 되면 5,000대 찍고 1,000대, 2,000대, 5,000대 그 다음에 걔네들은 라인 만들고 이런 걸 다 봤거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LG 생산기술원도 있어서 생기 애들이랑 같이 그런 것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때 전 산업공학과가 공대 다닐 때는 왜인지 몰랐는데 상호가 진짜 필요한 과더라고요. 그런 거 다 식스시그마로 제조 관리하면서 생산 관리하면서 재고 관리하면서 막 도는 거를 거기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예, 저희 팀장님 캐나다로 이제 회사 잘린 다음에 아 나는 이제 엔지니어 안 할 거야 하면서 부동산 사업을 할 거야 하면서 캐나다로 가셨는데 그 이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져가지고 연락 끊기고 기구하시네. 예, 근데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되게 외진데 북극에 가까운 그 주에 가면 약간 무슨 공장이 있대요. 인베디드 디바이스 만드는. 그래서 LG에서 PL까지 하셨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재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잘 살고 계세요 요새 캐나다에서 소소하게 잘 살고 계세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네? 캐나다 나무 팔아서. 그렇죠. 절대 안 망하는 나라. 근데 그 저희가 만든 내비게이션은 아마 삼성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추석 때 임직원 선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다가 저희 아버님 차 하나 달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예. 매트랩으로도 EXE 파일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많이 부릅니다. 일단 스크립트.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exe 파일을 만드는 건 뭐냐면 코드 자체는 스크립트로 만드는데요. 아예 exe 파일을 만들 수 있게 새로 패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의 결과를 나오는 exe 파일을 만드는 얘는 또 다른 컴파일러예요. 예, 멜렉 그 자체는 인터프리터입니다. 근데 얘를 읽은 다음에 바이너리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요걸 해주는 또 다른 컴파일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까 제가 요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 해서 이거 딥러닝 책을 쓰고 있거든요. 책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텐서플로우 1.몇,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2.0, 그다음 케라스 이 네 개로 다 쓰고 예제 코드 같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뭐 책을 쓰고 있는데 이 강의 교환은 텐서플로우 2.0은 아니에요. 1.몇 버전입니다. 그래서 콜앱 같은 걸 써도 괜찮고요. 2.0 버전에 대한 코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책이 한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그 코드는 그때 다 릴리즈 해가지고 다 업데이트할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코드 자체는 근데 1.대 버전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 버전 텐서플로우 2.0 버전은 코드가 거의 케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라스랑 똑같아요. 이제 이 강의 교환은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면 2.0은 그냥 뭐 한 시간이면 쭉 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근데 약간 버전을 약간 옛날 거 씁니다. 왜냐하면 안정화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라이브러리 거는데 라이브러리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그 파이썬을 배웠을 때는 라이브러리를 거는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라이브러리 많이 걸지 않습니까? 너무 최신 버전을 쓰면 라이브러리끼리 호환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어서 전 약간 올드 버전을 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파이썬이 1997년인가 94년도에 생겼는데 왜 생긴지 아십니까? 파이썬?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쓰고 싶은데 예. 맨날 비싸니까 네. 그런 라이브러리 네. 늘 공짜로 만드는 예.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옥타브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멜랩입니다. 근데 윈도우 버전도 있어요. 그 뭐냐면 멜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옥타브라고 예. 저도 급하면 공짜예요. 급하면 그거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얘는 파이썬은 귀도반 로썸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자친구도 없고 심심해서 만든 언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파이썬 교재를 사면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덜란드. 예, 맞습니다. 예? 네덜란드 사람이. 맞습니다. 딱 만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저 대학교 2학년 때 2000년에
저는 K웹이라고 웹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학회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리눅스라고 리눅스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방학 때 파이썬 스터디 한다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방 같이 쓰니까 뭐 하나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파이썬 막 설명했었어요. 교재도 막 제본을 쓰고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딱 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함수를 정의하는데 괄호가 없어. 그리고 막 너무 이상한 거여서 뭐지 하고 그냥 때려쳐. 너무 엉성하다 언어가. 그래서 넘어갔었는데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보니까 너무 뜬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그 당시 파이썬은 문법만 좀 되게 애매모호할 뿐이지 C랑 다를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이썬에 임포트해서 라이브러리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에서 원래 쓰던 거예요. 자바에서 쓰던 거. 특히 SI 업체 다니던 제 친구들 보면 코드가 만 라인 넘어가면 맨날 하는 게 자바로 짜면 맨날 구글에다가 무슨 함수 없는 함수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걸고 함수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바는 원래 그렇게 코딩하니까 자바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함수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얘도 약간 자바 만들던 애들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되게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C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임포트 걸고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하는 애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한 3.5 버전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여기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꼭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파이썬이랑 아나콘다는 이제 그걸 돌아가는 플랫폼인데 그 두 개를 깐 다음에 첫 번째는 저렇게 그럼 밑에 그림처럼 그 다운로드 폴더에 아나콘다 파이썬 두 개 다 보이면 처음에 파이썬 먼저 깝니다. 더블 클릭해서 넥스트 끝 하면 되고 아나콘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우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한 30분 정도 걸리면 이게 끝까지 다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 버튼에 가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타이핑을 치면 그러면 이제 창이 딱 뜹니다. 검은색 콘솔 창이. 거기다 이제 명령을 넣어야 되는데요. 형광펜처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콘다 크리에이트 옵션엔 텐서플로우 파이썬 버전 지금 3.5니까 3.5. 지금 이게 3.7 넘어서 다른 버전까지 갔을 텐데 저는 일부러 좀 버전업을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버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PIP 인스탈 텐서플로우 하면 텐서플로우 깔리고 PIP 인스탈 케라스 하면 케라스 깔립니다. 이 교환은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둘 다 설명을 드리는데 텐서플로우 2.0이 되면 뭐 텐서플로우.keras라는 형식으로 케라스를 다 갖다 써요. 그냥 2.0과도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왜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설명을 쟤네들이 근데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예요. 같은 그룹 애들이 왜 또 두 개를 만들었느냐 하면 케라스는 뒤에 코드를 보시면 뭐냐면 케라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 책을 쓸 때 뭐라 썼냐면 맨 처음에 블록을 쌓듯이 코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하나를 함수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모델.add라고 해서 레이어를 하나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빠른 속도로 코드를 막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을 좀 알아야 텐서플로우 코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세팅이 되는지를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내가 만약 연구용으로 쓴다. 그러면 텐서플로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를 내가 어떻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주려면 텐서플로우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케라스를 쓰면 코드의 양이 일단 3분의 1을 확 줄어버리고 특히 되게 유명한 뉴럴넷은 이미 함수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갖다 쓰면 한 줄이면 끝나요. 코딩이. 근데 케라스는 그래서 코드를 빠르게 생산하기엔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있는 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새롭게 내가 레이어를 뭐 쪼개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뉴럴넷을 만드는 목적이 나는 그렇게 복잡한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 간단히 만들면 된다. 그러면 케라스가 훨씬 좋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뉴럴넷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텐서플로우를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플렉서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근데 텐서플로우 2.0을 넘어오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게 이 텐서플로우 안에 텐서플로우.keras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게 변했어요. 텐서플로우 안에다 케라스를 불러오게 되면 이거 뭐 케라스도 아니고 텐서플로우 안에 그 중간에 그냥 짬뽕이 돼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2.0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면 바로 알 수는 있지만 개념은 좀 달라졌어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너무 하나하나 다 만들어줄 때니까 좀 약간 외울 것도 좀 많습니다. 특히 CNN 같은 거 가면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CNN에서 옵션 세팅하는 게 뭐 맨날 4차원짜리 배열을 다 만들어요. 4차원짜리 배열에 첫 번째 값은 뭐여야 되고 두 번째 값은 뭐여야 되고 세 번째 값은 뭐고 네 번째 값은 뭐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CNN 같은 건 차라리 케라스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죠. 예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요거 보시면
자 1번 라인 하면 import TensorFlow STF 그러면 나 TensorFlow 쓸 거야 라고 라이브러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맨날 TensorFlow에서 제공한 함수 쓴다 그러면 TensorFlow 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매번 TensorFlow 다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STF라고 붙여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이 밑에 코드로 TF 점이라고 나오면 그 무조건 TensorFlow에서 제공한 함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제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재밌는 바꿔도 됩니다. 저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지 옛날에 제가 재밌는 이미지를 인터넷 떠돌아가는 거 봤는데 판다스 같은 것도 아시죠? 자연어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import 한 다음에 판다 한 다음에 s pd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약속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tf 그다음에 TensorFlow s 뭐 여기 뭐지 plt는 플로팅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plt 관련된 거 쓴 다음에 s 뭐 tf 이렇게 썼더니 이런 그림이 약간 재밌는 그림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뜬 거예요. 그 밑에 댓글로 제가 아는 선배가 뭐라 썼냐면 살인 나겠네. 이제 왜냐하면 정해진 대로 이름 안 쓰니까 밑에는 코드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다들 TF인 줄 알고 있었더니 TF는 보니까 플로팅 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말씀하신 대 정확하게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다 TF라고 쓰고 있지만 TF라는 건 그냥 약속이에요. 텐서플로우 약속이에요. 그냥 넘파이도 그냥 NP라고 쓰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건 이름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T라고만 써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라인은 파이썬 처음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건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세 번째 라인 보시면 이제 node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node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tf 점이 나왔네요. 이거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 이름이 constant인 걸 보니 상수를 선언해 주나 보다라는 함수입니다. 값은 3이고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 32비트형이다 라고 하면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잡아도 32비트 인티저로 정수형으로 3이라는 값을 노드1에 넣으라는 소리네 라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이거 파이썬으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노드1은 3 이거 쓴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노드는 그냥 인라스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라인도 다 똑같은데 값만 5로 틀려요. 노드2 그럼 노드2는 5네.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 라인은 이거, 이 라인은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인 노드 3는 뭐냐면 또 TF 점이죠. 이제 애들이에요. 딱 감으로 알겠지만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드 3은 8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썬으로 치면 노드 3은 노드 1 더하기 노드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네. if는 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한 함수랑 컨스탄트라는 함수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함수니까. 거기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애들한 함수는 없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럼 모든 이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거는 어떤 그렇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으면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준 다음에 점 한 다음에 써줘야 돼요.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거는 안 써도 되고요. 예. 그거는 프린트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프린트 같은 거. 프린트 같은 거 저런 것만 있습니다. 단순히 그거. 저만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 왼쪽에 빨간색으로 쓴 얘네들이랑 지금까지 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의미가?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TF의 결과값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이 텐서라는 타입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노드 1과 노드 2가 들어와서 애들한 함수를 통해서 노드 3가 나갔죠. 얘는 지금 텐서예요. 그냥 우리가 파이썬에서 정의하는 상수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 타입이 텐서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정수형으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정수형으로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정수형으로 3과 5를 더한 8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텐서형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저기 나 노드 3의 값을 보고 싶어. 8이라는 값을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프린트 노드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냥 8 나올 거예요. 근데 오른쪽 뭐냐면 프린트 노드 3 이렇게 쓰면 이때는 설명서가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값을 안 줘요. 텐서형이잖아요. 텐서형은 자기 프린트하라 그러면 저는요 뭐 인티저 32비트 값이고요. 뭐 1차원의 값이고요. 제 변수 이름은 노드 3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서 나오지 정작 우리가 필요한 3이란 값을 안 알려줘요. 그리고 얘는 이 텐서형을 실행시켜야 값을 알려줘요. 실행시켜주는 방법은 뭐냐면 세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쓰냐면 이 밑에 항상 세션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요게 나오면 여기서 다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세션이 다 끝났으면 클로즈 해줘요.
그럼 세션을 시작했다, 세션을 끝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노드 3이라는 값을 보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SESS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준 거죠. 그래서 얘를 .run까지 하면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6번째 라인까지 갔을 때 3, 4, 5번째 라인에서 노드 1, 노드 2, 노드 3는 다 텐서형을 가지는 값이다. 얘는 프린트로 그냥 실행시킬 수가 없다. 텐서플로우는 항상 세션을 실행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세션을 시작하는 게 8번째 라인, 세션의 변수는 SESS, 그 다음에 11번째 라인에서 끝내주고, 그럼 9번째 라인에서는 SES가 세션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run을 하면 드디어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에서 보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run이라는 함수다. 세션이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드 3이라는 이걸 딱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TF 점 하고 그다음에 TF 이제 텐서플로우에 있는 함수 이름들이 뭐 컨스턴트든 애드든 이런 거를 불러왔어. 맞습니다. 근데 예. 세스.런은 세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TF 세션. 왜냐하면 TF.session 그리고 여기다가 TF.session 가로 열고 닫고 .run 요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에 TF가 저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왼쪽 코드와 오른쪽 코드가 아까 이 전장에 했던 코드거든요. 근데 왼쪽 코드, 오른쪽 코드는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코드예요. 다만 세션 만들어주는 저 빨간색 부분을 조금 다르게 짰습니다. 얘는 명시적으로 세션을 만들어준다, 세션을 끝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전장에 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with tf.session 가로 열고 닫고 SESS 땡땡 해주면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인덴테이션을 넣어서 써주면 저기 약간 일종의 함수입니다. 함수. 루프가 돌아요. 얘는 이렇게 쭉 쓰다가 연습하게 쓰다가 갑자기 또 맨 앞에서부터 쓰면 이때 묵시적으로 세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탭을 띄워주면 with가 나오면 저 8번째 라인에 탭을 띄워주고 쓰는데 저 탭 띄워준 게 계속 살아있는 한은 다 세션이 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탭이 없이 앞에서부터 붙기 시작하면 세션이 끝난 거죠. 파이썬 함수를 저렇게 탭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함수처럼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좁으면 왼쪽처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좁으면 오른쪽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디자인 초이스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많이 쓰지만 가끔 가다가 예제 코드 중에서 왼쪽처럼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 텐서플로우 코드는 저 11번째 라인에 있는 ses.close는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터프리터 언어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다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클로즈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끝났겠죠. 뭐. 그러니까 저건 일반적으로 필요는 없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시작한다, 끝난다 말해주기 위해서 그냥 썼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이제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플레이스홀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알면 이제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텐서플로우 쓸 준비 끝났습니다. 두렵죠. 예. 예. 그 첫 번째 라인 import tensorflow stf 텐서플로우 쓰겠다라고 말을 해주죠. 예, 텐서플로우 쓰겠다. 두 번째 라인 비어 있고 세 번째 라인 주석이고 네 번째 라인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예요. 말 그대로 플레이스를 홀드한다는 뜻입니다. 공간을 예약한다. 자, 오늘 저녁에 만약에 회식을 하시면 딱 삼겹살집에 전화해서 5명이요 라고 말을 하면 뭐냐면 공간만 딱 정해준 겁니다. 5명. 근데 거기다가 저희들 이름을 다 알려주잖아요. 김중원 가고요, 누구 가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공간만 딱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값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딱 예약해 주는 겁니다. 메모리 스페이스 상에서. 그래서 나는 근데 그 공간에 들어올 변수는 인티저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모양이에요. 3,1. 자, 텐서플로우는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세로입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3x1의 배열이에요. A. 자, B는 다 똑같은데 모양만 1x3이에요. 얘는 B. 그렇죠? 앞에 있는 게 세로니까. C는 뭐냐면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한 함수 중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맷 머리라 부르는데 얘는 행렬의 곱셈입니다. 자, 얘는 지금 3x1 행렬에 1x3 행렬이니까 얘는 곱해주면 3x3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게 C예요. 하지만 이 값은 몰라요. 아직 값 안 넣어줬으니까 공간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계속 지나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9번째 라인 갔더니 세션을 만들었대요. 자, 세션을 만들었어. 해서 세션을 만들었는데 그럼 실행을 시켜줘. 그래, 무슨 값이 보고 싶니? 그래서 C를 불렀어. 난 C의 값이 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C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값이 없는데? 라고 대답하겠죠. 너가 나의 값을 알고 싶으면 A랑 B를 알려줘야지. 나는 A와 B가 있어야 걔네들을 곱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애야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만 딱 확보한 플레이스홀더의 경우는 세션 런을 했을 때 그 공간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컴마 다음에 나오는 게 feed dict입니다. feed는 뭔가 이렇게 양육한다, 먹인다는 뜻이죠. dict는 딕셔너리예요. 뭔가를 뭉탱이로 넣어준다는 소리입니다. C를 보아하니 A랑 B만 넣어주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feed dict 안에 A는 뭐, B는 뭐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를 보면 대괄호가 크게 하나 있어요. 대괄호가 크게 여기 황펜으로 하면 대괄호가 크게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전체 하나의 행렬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행렬. 그래서 얘는 전체 하나의 행렬인데 이 안에 또 대괄호의 3이 있죠. 이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한 층 한 층을 의미해요. 근데 맨 위에 층에는 3 하나, 그 다음 층에는 2 하나, 그 다음 층에는 1 하나래요. 아, 얘는 행렬이 하나 있는데 맨 위층에는 3 하나래. 그 다음 층에는 2래. 그 다음 층에는 1이래가 어디로 들어간다? 요 A로 들어간다. 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여기는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도 행렬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층이 하나밖에 없네요. 대괄호가 하나니까 하나의 층밖에 없는 행렬인데 1, 2, 3 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B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모양이 맞죠? 3, 2, 1, 1, 2, 3 넣으면 되잖아. 모양이 맞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잘 돼서 C가 계산이 돼서 프린트가 돼서 나올 겁니다. 3반의 3 행렬이. 아시겠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함수는 뉴럴 넷에서 진짜 많이 쓰입니다. 왜 쓰이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 전에 나오는 그 세션은 당연히 매 코드마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도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뉴럴 넷을 다 만들었을 때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넣는 역할을 해요. 우리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과사진 1000만 집어넣죠. 처음에 사과사진 1000만 장을 코드에 다 집어넣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는 뉴럴 네트워크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계속 바뀌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로 정해놓은 다음에 피드 딕트로 사과사진과 사과사진의 레이블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가 인공신경망의 인풋, 아웃풋을 정의하니까 이게 텐서플로우는 그걸 위한 자료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피드 딕셔너리는 네. 함수예요? 아닙니다. 함수의 옵션입니다. 옵션. 예를 들어서 아니 어디 있지? 이거인가? 지우개. 갑자기 까먹었어. 지우개. 여기 있다.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run 함수에 들어가잖아요. run 함수의 옵션이에요. 아까는 요것만 노드 3밖에 안 들어갔죠. 왜냐면 노드 3은 그냥 3, 5 넣으면 바로 시행되니까. 얘는 8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따로 더 추가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얘 C라는 애는 난 A, B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애예요. 그 추가 정보는 이 옵션으로 feed 언더바 딕트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것도 다 구글링하면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네요. 아니요, 이 두 개만 하면 되죠. 이것만 하면 순서를 네. 피드 딕트를 먼저 쓰고 나중에 C를 적고 이런 건 아니죠. 저건 딱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학습할 당시에 필요한 거죠. 예. 순서를 예. 그래서 이건 되게 그래서 코드가 이제 텐서플로우 여기까지만 하면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기 TF int 30이라 넣은 것도 네. 이미 TF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는 TF의 텐서플로우의 함수인데 그렇죠. 인티저 30이라는 것도 그럼 자연스럽게 텐서플로우를 왜 또? 왜냐하면 그 플레이스홀더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값이 데이터 타입이 저거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에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tf.int 32. 그리고 int 30이라는 건 또 없습니다. 실제로. 인티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int 30이라는 건 없으니까 TF 인티저라고 뭔가 말을 해주려면 tf에서 정의한 걸로 갖다 쓰라는 거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TF 인티저 32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 공간에는 숫자가 정수가 들어갈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TF 맞습니다. 하는 거고, 만일 문자일 거야라고 하면은 문자는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다 수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문자를 집어넣으면 연산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막 그러는데 문자로서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인덱싱을 할 수 있는 텀으로 바꿔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쓸 숫자가 인티저로 쓸지 만약에 뭐 플롯 형식으로 쓸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예. 저기 그냥 쉼표만 비워놓고 쉼표해도 돼요? 사실 디폴트 값이 뭐가 들어가요?
넌이란 값으로 난 다수를 받겠다라고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겠다. 대신 다수가 들어와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쉐이프에서 쉐이프에서 요 앞에 있는 걸 넌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쉐입 말고 예. 앞에 있는 인티저 31을 인티저 31을 제가 요거를 인티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정해주고 해야 됩니다. 이건. 근데 대신 모를 때는 무조건 플롯 30을 쓰시면 됩니다. 플롯 32. 가장 큰 거죠. 왜냐면 이거 소수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정수 들어오면 1.0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플롯 3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쭉 넘어가는데 저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 이진 분류기, 소프트맥스 분류기가 이제 저 리니어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리니어 모델이라고 써도 괜찮은데 그냥 리니어 펑션이라고 써놨습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뉴럴넷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넌리니어 펑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선형의 펑션이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게 왜 비선형이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진행이 되면서 뉴럴넷이 나오면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 왼쪽을 알아야 오른쪽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텐서플로우 코드상에는 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드 한 5줄만 고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몇 라인만 고치면 소프트맥스가 돼요. 소프트맥스에서 몇 개만 복붙하면 인공식명으로 넘어가요. 얘네들이 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부터 하나씩 쉽더라도 보시는 게 나중에 좋고요. 뉴럴넷을 배우고 CNN을 배우고 RNN을 배우는 게 이게 다 가운데가 이제 딥러닝 구조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뒤쪽은 실제로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Q&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선행 학습 구조고 되게 그 첨단 학습 구조고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수치에서 나오는 건데 이 뉴럴넷이 과연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수치 해석에 나오는 인터폴레이션과 의미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아까 차원의 축소 잠깐 말씀드렸죠. PCA-LDA 설명드리고 OOPTing 아까 침대 예제로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토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왼쪽부터 이제 하나씩 보시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리니어 모델, 리니어 펑션 이쪽 강의 교환은 대부분 다 모든 교수님 다 똑같은 자료를 쓰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룬 교수님이 강의 노트를 만든 걸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예제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중간고사 보는데 학생들한테 뭐라 했냐면 야 시험 마지막 문제에다가 마지막 답지에다가 너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써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써라. 근데 첫 번째 학생 저 어제 1시간 공부했어요 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그래? 그랬더니 채점을 막 해왔어요. 얘 10점. 자, 그 다음 학생 딱 봤더니 저 어제 2시간 공부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학생 채점했더니 15점. 얘는 이제 시간, 얘는 점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 맞았어요. 그러면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 이게 X고 이게 Y니까 그 다음 2시간 공부한 학생은 15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 이렇게 받았으면 저 분포를 제일 잘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운데 거.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이제 오차가 작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이 직선을 찾아주는 거예요. 제일 잘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라. 그래서 일단 직선을 공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B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WX 더하기 B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게 뉴럴넷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뉴럴넷의 가중치다라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W라고 썼습니다.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인 이유는 뭐냐면 저 X가 지금은 점수라는 하나의 값이지만 저게 다차원 벡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건 이 학생이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냐 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 몇 시간 공부했냐, 몇 년치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냐,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X값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문자로 우리가 표현해 준 거고요. 그리고 모델 이름을 왜 H라고 쓰냐면 이게 다 통계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이걸 똑같은 선형회귀 분석은 통계학과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학부. 여기서 얘네들 뭐라고 배우냐면 하이포세시스, 가설이라고 배웁니다. 우리의 가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하이포세시스라고 해서 H라고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앤드룬 교수님 강의 노트도 그냥 하이포세시스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러면 좀 약간 제가 좀 그래서 그냥 리니어 모델이라고 이름 바꿔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 중에서 우리는 녹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가운데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오차가 제일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W 값과 B 값을 가장 잘 조절해서 요 세 개의 점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가운데 선 하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차를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요 오차 샘플과 이 직선을 오차를 작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샘플이잖아요. 이게 샘플. 이게 실제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근데 얘를 x, y로 표현해요. 자, 이 순간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나 대학교 수학에서나 x, y는 변수 당연하죠. 근데 지금부터 변수가 아니에요. x, y는 무조건 주어진 샘플이에요. 주어진 값.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변수는 뭐다? 우리가 찾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랑 y좌표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찾는 변수는 w랑 b를 찾는 거예요. x, y는 주어진 거고 우리가 찾는 건 w랑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게 아까 그 함수라고 했죠. 우리가 찾는 직선의 함수. 이 함수에 첫 번째 샘플을 넣었더니 우리가 나오는 요 값이랑 이 값의 실제 값이랑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샘플 i가 2면 두 번째 샘플에 대한 h 값이랑 두 번째 샘플에 대한 y 값이랑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3을 넣으면 왜냐면 그 세 개 다 더하는 거니까 지금 세 개 샘플을 그럼 세 개의 3에 대한 샘플에 대한 h 값이랑 그때에 대한 y 값을 찾아서 그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차이라는 건 우리 직선이 이 점 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밑에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한다 그러면 차이가 0일 때가 제일 좋은 건데 마이너스면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차이라는 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지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곱을 씌워줘요. 그래서 제곱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걸 다 더하고 그걸 3분의 1 빵을 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코스트 함수라 부릅니다. 혹은 로스 함수. 정확한 것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정확한 것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길래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코스트 함수 또는 로스 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하죠? 우리 함수값, 우리 모델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점점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실제 값은 주어진 시험 점수라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변해야 되는 건 뭐다? 이 모델이다. 즉 모델이 점점 변하면서 실제 값이랑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얘를 통째로 묶어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똑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대로 갖다 쓰고 코스트란 이름의 함수로 만들어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변수는 w랑 b가 되겠습니다. 얘네 둘이 변수죠? 얘네 둘을 구하는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근데 제곱을 하면 예. 만약에 차이가 0.1이면 0.01이 되죠. 그러면 0이 제일 좋은 건데 예. 그 2가 나온 거는 4로 만들어 버리는데 네네. 0.1 나오면 0.01을 만들어 버리면 얘 좀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 그런 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예제를 하지만 실제 딥러닝에 들어가면 인풋 값을 0에서 1 사이로 다 노멀라이즈를 이미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0에서 1 사이고 어떤 경우는 1보다 크고 이런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자, 요 코스트 함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델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붙여서 부호를 띄워주고 그들의 평균을 내준 게 우리의 코스트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서머리 하는 거예요. 모델이 있고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더니 그 모델 값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서 우리 코스트 함수를 만들고 요거를 요 식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풀어준 게 이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 통계학과에서 회계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잖아요. 혹시 통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죠. 사람들이 통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저도 싫어하는데 첫 번째 학문이 너무 오래돼서 용어가 다 한문이에요. 비모스 추정, 모스 추정 뭔지 아십니까? 뭐 차라리 영어로 변경해라.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파라메터를 번역할 때 모스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스 추정 그러면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추정이니까 에스티메이션. 비모스 추정 그러면 이건 non parametric density estimation이에요. 비모스 밀도 추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한문이에요. 표준, 집단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지? 모집단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다 이게 한문 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직관적으로 딱 안 떠올라. 차라리 영어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샘플 스페이스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로 이유는 이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수능 세대니까 그 고등학교 수학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 문제 공부 안 하고 한 문제 틀리고 저도 그 마인드로 그래 내가 오늘 한 문제 오늘 내 인생을 건다고 딱 들어가는 게 차라리 공부 안 하고 말지. 이게 통계였기 때문에 저도 통계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여담으로 저도 그래서 대학 갔을 때 부전공을 전 수학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컴퓨터학과가 이제 공과대학 소속이 아니라 이과대학 자연대 소속이었어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부전공으로 통계학을 할까 수학을 할까 했는데 그때 통계를 했어야 되는데 통계학과 문과였어요. 문과. 실제로 연세대도 통계학과 문과 있습니다. 경영대 안에, 상경대 안에. 통계학과가 문과 학교가 꽤 있어요. 중앙대도 통계학과가 경영경제대학 안에 있습니다. 통계학과 문과예요. 그래서 고대는 문과 캠퍼스 저 멀리 있잖아. 그래서 통계학 가면 저 정경대학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정경대 언덕 타고 올라가는데 수학과는 같은 건물 5층이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했다가 막 재수강에 삼수강에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코스트 함수를 이제 어쨌든 그 통계가 어려운데 실제로 통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용어도 한문을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저 코스트 함수는 회귀 분석, 저 회귀 분석을 쓰잖아요. 영어로 리니어 리그레션 쓰지만 통계학과 교과서 딱 보면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 써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뭐라 써 있냐면 손실 함수가 코스트 펑션이에요. 최소 자승법으로 설계한다. 최소 자승법, 최소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고 자승, 예,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자승, 제곱을 자승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코스트 함수가 점점 작아져야 얘네들이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 값과 그대로 추론할 수 있게 비슷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 불러요. 예, 통계학과에서는 경사 하강법이라 부릅니다. 예. 경사를 하강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W랑 B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2차원으로 그리기 위해서 변수 하나만 볼게요. 그래야 이게 변수 하나에 나오는 결과값이니까 2차 평면으로 매핑이 되니까 이렇게 변수 두 개 있으면 3차원으로 그려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x, y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면 W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흡사 x랑 y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수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학생들의 어젯밤에 공부한 시간과 몇 점을 받았다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흡사 상수가 변수에 곱해져 있고 빼기 상수니까 흡사 그냥 2x 빼기 3의 제곱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양새 자체는 상수니까.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컵처럼 생겼겠죠.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그쵸? 여러분 혹시 컨벡스 함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컨벡스다. 만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함수가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겨야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가다 보면 이 끝에 더 이렇게 훅 내려오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는 생각에 처음부터까지 전수사 싹 다 해줘야 돼요. 이러면 얘는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과 애들은 이거를 문제를 풀지 않아요. 알고리즘 하는 애들은. 하지만 컴퓨터에서 AI 하는 애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솔루션을 찾아보자 라고 만든 게 휴리스틱이고 대표적인 게 뭐 유전 알고리즘 뭐 이런 게 바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우리의 손실 함수는 무조건 2차 함수다. 봤듯이 x, w 곱해주고 빼기 y인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컵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처음에 랜덤 값을 딱 구해줍니다. 랜덤 한 값을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영화 신세계 보셨습니까? 신세계 보셨습니까? 네. 그 명작을 명작 보셨습니까? 네네. 예, 신세계 보면 그 이중구가 맨 처음 어느 컷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중구 박성웅 씨. 장례식장? 아니 맞다 장례식장 같은데? 아닌데? 장례식장 맞아요. 장례식장 맞아요. 나오다가 그 서열 싸움 할 때 그 밑에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딱 불러놓고 그 짓담한 건물에다 부르잖아요. 그 건물에 딱 입장하면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골프채 드라이버를 들고 들어와서 빵 치면서 들어옵니다. 그쵸?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골프랑 똑같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2015년 가을에 중앙대 컴공과 임용이 딱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노매너인 게 9월 1일 개강인데 8월 26일 날 통지를 해줘. 원래 교수 임용 그렇게 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바로 가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홍대 조치원 캠퍼스에서 교수하다가 중대로 오신 제 친구 형은 개강 3일 앞두고 200명짜리 강의 폭파시키고 올라온 형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인텔 다니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 학교에 메일 보내서 한 학기만 있다 들어가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전 6월 3일에 2016년 3월에 들어온 게 그 한 학기를 미루고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은 회사 다닐 때 제대로 일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인텔 재택근무였거든요. 재택근무인데 팀장님이 컨퍼런스 콜 하자 할 때만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놀았어요. 근데 중대에 계신 교수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김 박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골프를 좀 배워가지고 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미국은 골프 한 라운드 도는데 3만 원밖에 안 해서 초등학생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막 이런 건 아니라서 가족 운동처럼 많이 쳐요. 그래서 골프 배우지 뭐. 그러다 배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멀리 공을 보낼 때는 드라이버로 멀리 칩니다. 정확도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일 끝에 가서 조그맣게 탁탁탁탁 치잖아요. 그땐 정확도 중요해요.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얘가 멀리 있으면 점프를 크게 해서 가운데 붙여요. 보시면 알겠지만 화살표가 점점 짧아져요. 그렇죠? 화살표 점점 짧아지는데 이건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 야, 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 길이를 조절하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편미분을 해버려요. 그라디언트는 뭐냐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급격하다. 그럼 얘는 많이 떨어진 거야. 근데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럼 거의 다 옆에 왔다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완전 0이면 얘는 극소값, 제일 작은 값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라디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이 코스트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W에 의해서 편미분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값이 크다. 그러면 큰 만큼 W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0이다. 그러면 이 0이니까 0을 W에서 0을 빼서 0을 만들어봤자 그냥 W죠. 뭐 변하지 않죠. 거기 그냥 수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크게 값을 변화시켜주고 기울기가 작으면 작게 변화시켜주면서 W를 수렴하게 만드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죠. 야, 편미분 구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편미분 구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딥러닝을 C로 짜신다면. 근데 텐서플로우가 왜 있는 거죠? 딥러닝을 빠르고 쉽게 짜기 위한 거라서 편미분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 쓰라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얘기지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압니다. 코스트 함수가 있고 코스트 함수를 W에서 편미분을 하고 편미분이 값이 크면 큰 만큼 업데이트, 작으면 작은 만큼 조금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앞에는 이 알파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가 다 0에서 1 사이의 데이터다. 그러면 요 x, y라고 해서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0에서 1, 3 사이고 x 값도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도 0시간에서 1시간 사이다라고 하면 요 값들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 자체도 이게 0에서 1 사이 정도로 막 이렇게 조그만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값의 범위가 만 단위다. 초 단위에서 만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 값의 사이즈가 만이 될 거예요. 그럼 값의 사이즈가 만인데 3 띄워봤자 이게 어느 세로 여기까지 옵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정을 좀 해줘야 돼요. 3이면 정직하게 3만 띄는 게 아니라 이 값의 범위가 만이야? 그럼 이거 만만 이렇게 그럼 여기 좀 키워줘야 되고요. 보정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값의 범위가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3이면 어떻게 될까요? 3이면 뿅 이렇게 멀리 띄워버릴 거예요. 3만큼 띄워가니까. 그럼 오히려 함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코스트가 더 커졌어. 더 부정확해졌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슈팅을 했는데 오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똥볼을 찬 거죠. 똥볼, 오버슈팅, 똥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을 용어를 쓰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슈팅을 오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할 때에는 이렇게 한번 점프 할 때마다 우리가 코스트 값이 얼마인지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천천히 내려온다. 이게 사이즈가 만인데 3으로 해서 너무 천천히 내려온다. 그러면 코스트 값이 쫙 감소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감소해. 그러면 이걸 러닝 레이시라고 부르거든요. 학습률. 학습률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좀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트 값 찍는데 막 들쭉날쭉해. 커졌다 작았다 그러면 오버슈팅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학습이 제대로 안 되겠네? 그러면 이때는 알파 값을 좀 낮춰줘요. 아시겠죠? 그 말을 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러닝 레이시라는 건 너무 크면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너무 작으면 이거 어느 세로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스탑하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다 된 줄 알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러닝레이에서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 정해주는 수식 같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왜냐하면 x, y 값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들어올 텐데 이거 점수가 갑자기 만점을 변했으면 점수 뻥튀기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지 모른다면 여러 개 해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거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딥러닝은 구현할 때보다 이런 알파카 같은 거 튜닝하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 할 때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가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겨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멈춰버리면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기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 컵처럼 예쁘게 생겨야 된다.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컨벡스라고 말을 합니다. 컨벡스 함수여야지만 내가 옵티멀 솔루션 개런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트 함수 그렸을 때 컨벡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코스트 함수 만들 때는 죽을 각오로 얘를 무조건 컨벡스로 만들 수 있는 트릭을 많이 사용해요. 그것도 일종의 논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벡스 함수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옵티멀을 개런티한다 아니다. 뭐 이런 논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컨벡스 함수가 무엇인지 이게 과연 코스트 함수가 무엇인지 이게 과연 우리한테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는지는 계속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모델 자체가 선으로 너무 간단하니까 얘를 최소 자승법, 민스퀘어 에러 방식으로 코스트 함수 설계하면 이걸 제곱한 거니까 2차 함수로 깔끔하게 나왔지만 이게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이걸 설계할 때 우리가 x가 하나밖에 없는 걸 지금까지 했었어요.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니? 1시간이요. 채점했더니 넌 10점.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니? 2시간이요. 채점했더니 15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어젯밤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만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했어요. x 서브 1 가지고. 그러니까 w도 하나 필요했고 바이어스 하나로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좀 더 정교하게 이 점수를 추론하는 AI를 만들고 싶으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양도 넣다고 합시다. 그럼 족보의 양이 x2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w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만약 어떤 교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족보에서만 낸다. 그러면은 결국에 요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족보 많이 가진 애들이 장땡이지. 1시간 공부했어도. 그쵸? 그럼 얘가 W2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어떤 교수님은 족보에서 죽어 낫는다. 그럼 족보 많이 가진 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의미가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막 받아보면서 족보 많이 가진 애들은 점수 차이가 족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거의 없네? 라고 하면 이거는 이 모델은 족보가 의미 없는 거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의 우리가 변수를 볼수록 멀티베리에이트 즉 다변량의 변수를 볼수록 그 다변량 이거 한문말 아니겠습니까? 그 변수를 볼수록 좀 더 정교하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많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 이 학생이 받은 점수랑 비교를 해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준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학생도 내가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추론해서 너 60점 했더니 그 학생은 저 68점인데요. 그러면 비교한 만큼이 그 차이가 될 거니까 이 컨셉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인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한 다음에 뵐 때쯤이면 저 사이즈가 784짜리 뭐 2000짜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매번 다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벡터로 만들어버려요. X를 가로 벡터, W를 세로 벡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다음 얘네들이 행렬의 곱셈을 하면 요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요 하나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에다가 더하기 B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즈가 784다. 그럼 784번에 곱하기 더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784짜리 벡터 하나 만들고 얘도 벡터 하나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우리가 하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게 모델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로 만들면 이게 편한 거죠. 그 곱하기를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플레이스홀더 할 때 잠깐 나왔던 여기 있는 이 멤머리라는 함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텐서플로 코딩하다 보면 저 멤머 함수가 라인 바이 라인 끼어들어요. 왜냐? 항상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어떤 수학자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근데 보니까 얘는 가로 벡터 아니냐, 얘는 세로 벡터고 수학적으로 뭔가 좀 난 껄끄럽다. 둘이 똑같이 맞춰주세요 해서 W를 가로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n과 1/n을 못 곱하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세워줘야 돼. 이렇게 그거를 전치 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위에 t를 붙여요. 그냥 곱하기 아니라 t를 붙여서 딱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약속이에요. 일종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구나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GitHub나 논문이나 그렇게 해서 보시다 보면
저런 표현이 나오면 아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나 보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저렇게 쓰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가정하고 쓴 거예요. 자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신 첫 번째 코드인데요. 자 우리가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지금 빨간 박스를 친 11, 12, 13번째 라인이 저 11, 12, 13번의 저 라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줘야 돼요. 텐서플로우 코드는 무조건 저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AI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11번째 라인 코스트 함수 만들어줘야 되죠. 12번째 라인 이렇게 학습시켜야 되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게 13번째 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요 세 개를 모델과 코스트 함수와 트레인을 위한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게 어딘지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텐서플로우 코드의 허리예요. 이 위는 뭐냐면 그 모델에 집어넣을 자료를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세션이 돌면서 학습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껍데기를 다 만들어준 거죠. 모델 만들고 코스트 함수 이거 써. 코스트 함수를 뭐 어떻게 미니마이제이션 하냐 하면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써야 돼 라고 준 게 저 박스고, 그 밑에는 오케이 준비 다 끝났으니까 학습 시작하는 게 그 밑에입니다. 그 위에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좀 쉬시죠. 자 위에 보시면 데이터가 x 언더바 데이터를 텐서플로우 임포트 한 다음에요. 자 여기는 x 언더바 데이터로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 선형의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1,1과 2,2와 3,3을 집어넣는다고 우리는 데이터를 준비하려고 해요. x 언더바라는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1시간 공부하고 1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 얘는 2시간 공부하고 2년치 족보 가진 학생, 3시간 공부하고 3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 3명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의 점수는 10점, 20점, 30점이었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 3개 데이터를 넣으면서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넣으면 10이 나와야 되고 2,1을 넣으면 20이 나와야 되고 3,3을 넣으면 30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오른쪽은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 플레이스홀더에서는 2개씩 값을 넣어야겠네. 제가 그랬죠. 여기 플레이스홀더라고. 얘는 2개씩 값을 넣어야겠네. 1, 1, 2, 2, 3, 3 2개씩 값을 넣는 거고 얘는 하나씩 값을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사람들의 습관인데 제 습관은 뭐냐면 저는 플레이스홀더로 받는 값은 변수를 항상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코드를 읽다가 대문자가 나오면 얘는 내가 가공한 값이 아니라 메모리에서 그냥 바로 읽어온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값을 변형시킬 수 없는 값이잖아. 메모리에서 바로 그냥 플레이스홀더로 받아온 거잖아. 그래서 피드딕트로 바로 딱 메모리에서 받아온 값이기 때문에 딱 코드를 볼 때 이 값들은 내가 메모리에서 받아온 거, 학습이 안 되는 값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플레이스홀더에서 받아오면 다 그냥 대문자로 써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코딩 습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x, 대문자 y로 플레이스홀더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만든 다음에 플로팅이라고 해놨어요. 인티저가 아니라. 학습을 시킬 때 잘 모르면 그냥 플로팅을 하면 됩니다. 쉐이프는 우리가 3개가 있으니까 3 쓰면 되는데 그냥 넌이라고 써놨어요. 넌이라고. 왜 넌이라고 쓴지는 나중에 코드 다 설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인데 내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 개가 들어올 거야. 근데 지금 3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하나하나가 2개씩 들어올 거야. 사이즈는 2야 라고 x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개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하나죠, 값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지금 코드에서는 x가 2개씩 받고 있잖아요. 1, 1, 2, 3, 3.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요 x1, x2만 받는 거예요. 그럼 w는 어떻게 됩니까? 세로로 이렇게 2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w는 세로로 2칸짜리로 정의한 다음에 x 나오면 얘네 2개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w를 정의할 때에는 w는 근데 대문자였어요. 플레이스홀더는 아니더라도 w는 다들 그냥 대문자 쓰니까 tf.variable라는 함수로 변수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얘는 학습해서 찾아야 될 애야. 학습은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뿅뿅 뜰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줘요. 근데 tf.randomnormal이라는 함수를 씌워줘요. 그 안에도. 이거 뭐냐면 처음 초기 값을 랜덤하게 아무거나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랜덤 값, 정규 분포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에서 랜덤 값을 가져와라. 사이즈는 2x1. 2x1이 뭐죠? 앞에 있는 게 세로라고 그랬죠. 요런 모양으로 w 가져와라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w는 요런 모양이어야 되니까. 근데 b는 그냥 값 하나죠. 그러니까 b는 다 똑같은데 나는 값이 하나야. 그래서 값 하나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준비 다 끝났어. 데이터 3개 준비했고 걔네들 나중에 플레이스홀더로 받아들일 거예요. 플레이스홀더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변수도 정했어요. W랑 B를 학습시킬 거야 정했어요. 자, 그제 이제 모델을 설계합니다. 모델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모델은 뭐다? X랑 W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넣고 더하기 B 한 거다. 그래서 XW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넣고 더하기 B 해서 모델 만들었어요. 끝. 자, 코스트 함수는 뭐냐면 코스트 함수 뭐였죠? 저 모델이라는 애를 지금 우리 방금 만든 이 모델이라는 애를 실제 값이랑 빼야 돼요. 실제 값은 플레이스홀더에서 받아오는 y 값이에요. 우리 모델 값은 여기잖아. 요 y 값. 그쵸?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y 값을 추론하는 겁니다. y 값을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가 만약에 여기 4,4를 넣었을 때 그 무슨 값이 나올까? 지금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 y 값이 뭐가 나올 거지? 라는 걸 찾는 게 모델이에요. 모델이라는 건 이게 함수에서 y 값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몇 점을 받을지를 알아맞추는 AI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모델이라는 건 y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차이를 구하고 제곱을 씌워서 평균을 낸다고 했습니다. 차이를 구하고 실제 값 y, 대문자 y겠죠? 플레이스홀더에서 가져온 게 실제 값이니까 차이를 구하고 tf.square라는 함수는 뭐냐면 제곱이에요. 스퀘어가 영어로는 제곱이니까. 예, 그 다음에 리디스 언더 미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자, 끝났어요. 한 줄로 코스트 함수 만들었습니다. 이제. 리듀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차원인 것 같아요. 차원. 예,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항상 리디스 언더바 미니라 씁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빡센 과정이 돌았습니다. 편미분 해야지 이제. 코스트 함수 편미분 하면서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W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함수로 다 만들어줬어요. 뭐냐? TF 안에 트레인이라는 데 들어가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함수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점 찍으면 저게 나오나요? 쭉? 네, 나옵니다. 점 찍으면 그러니까 TF 점 찍으면 쫙 나와요. 트레인 점 찍으면 쫙 나오면 그라디언트 디센트까지 치면 쫙 가고 이렇게 됩니다. 스파이더를 쓸 경우에 뭐 그 뭐지? 다른 거 주피터나 아니면 코랩을 쓰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파이더를 쓰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점프를 뛰는 거냐 하면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거다 라는 겁니다. 코스트 함수 미니마이제이션. 근데 아까 말했지만 코스트라는 건 우리 모델과 실제 값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저 13번째 라인은 계속 복붙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로 코스트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코스트 함수가 컨벡스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 13번째 라인은 계속 복붙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운데 있는 0.0은 뭐냐? 우리 아까 알파 값, 러닝 레이트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건 러닝 레이트예요. 저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번 부르면 어떤 현상이 트레인 한 번 부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얘는 아까 그 골프 칠 때 한 번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한 번만 뛴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1000번 뛰어서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포문을 돌면서 트레인을 1000번을 불러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레이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션을 만들어요. 우리 이제 학습을 실제 동작을 시키면 세션 만든다 그랬죠?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세션 만들고 자, 16번째 라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됩니다. 환경 변수 초기화. 주변 환경 변수 다 초기화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17번째 라인은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한 겁니다. 얘는 for 한 다음에 스텝이라는 걸 정해줘요. 스텝 사이즈를 정해주고 얘는 in range 2001번. 나 2001번 뛸 거야 라고 포문이 돕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13번에 있는 트레인을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번 뛴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이거를 이 안에서 세션에다가 run이라는 함수 안에서 얘를 집어넣음으로써 얘를 2001번 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 스텝이랑 레인지는 파이썬 맞습니다. 파이썬이에요. 저거.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에서 폼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근데 2000이면 2000이지만 2001냐 감을 잡으셨겠지만 0부터 시작하니까 2000에 딱 끝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2001이라고 써봤습니다. 예. 그러면 C에서 얘기하는 예를 예. 들어 아이가 뭐 우리는 아이를 그렇죠. 그거를 그냥 스텝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단계고 맞습니다. 스텝이라 쓴 겁니다. 아, 파이썬 저렇게 쓰는 저렇게 쓴 겁니다. 예. 어. 파이썬 그대로 딱 보시면 C 같죠, 되게. 괄호만 없지 C랑 똑같아요, 거의. 그럼 저기는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포문에서는 뭐 단계를 뭐 0에서 1씩 증가하는 플러스 0부터 1씩 증가합니다, 얘도. 그럼 쟤는 뭐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 안에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레인지도 조절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세션 런을 불렀어요. 세션 런이 나와 실행한다 그랬죠. 아까 노드 뭐 C도 A 곱하기 B를 곱한 C를 실행할 때도 세션 런을 했고 맨 처음 얘기했던 노드 1은 3, 노드 2는 5일 때 더한 거를 구할 때도 세션 만들어서 세션 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 런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스트를 딱 불러버려요. 근데 얘는 지금 대괄호를 묶어서 4개를 한꺼번에 불러줘요. 그러니까 요거 코스 원래 이거 코스만 불러도 되거든요. 근데 4개를 한꺼번에 왜 불러주냐면 점프 뛸 때마다 W 값과 B 값과 코스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개를 패키지를 묶어서 한 방에 실행시켜줘 이겁니다. 실행시켜주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세션 런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프린트해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는 값들을 이렇게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코스트 값은 텐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코스트 값은 텐서형의 결과값이니까. W도 TF의 결과값이니까 텐서형이 맞아요. B도 TF의 결과값이니까 텐서형이 맞아요. 트레인도 TF의 결과값이니까 텐서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프린트를 찍는 게 아니라 세션 런 안에 넣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4개를 한 번에 패키지를 묶어서 세션 런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얘 결과값 하나 둘 셋 넷 나올 때마다 이 값들을 이 안에다가 저장시켜 놓은 겁니다. 자, 한번 세션 런에 때 코스트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C에 저장하고 W 값은 현재 얼마인지 모르지만 W 언더바에 저장을 하고 B는 값이 뭔지 모르지만 B 언더바에 저장을 하고 트레인이라는 애는 불러주면 점프만 뛰지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입력값이 4개인데 출력값 3개면 좀 이상하니까 컴만 한 다음에 그냥 언더바만 써줬어요. 변수 이름 써줘도 되는데 변수 이름 써주면 괜히 변수 하나 낭비하는 거니까 그냥 일부러 안 쓰고 그냥 언더바만 썼습니다. 예, 변수 이름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안 쓰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문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에러가 나진 않아요. C 같으면 에러가 났을 텐데 에러가 안 나는 대신에 마지막 B가 2차원으로 잡혀버려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값은 아무 값도 없을 거 아닙니까? 트레이닝 결과가 없다 했으니까 2차원으로 잡은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이 돼버려요 그냥. 예.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C, W 바, B 바 이 세 개의 변수는 텐서형이 아니에요. 얘는 세션의 결과값이긴 한데 세션은 자기의 결과값은 텐서형으로 내주지 않아요. 그냥 상수값으로 내줍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프린트해버리면 돼요. 세션 런을 돌려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상수니까 그냥 프린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포문이 얘네 둘 다 근데 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19번째 라인, 20번째 라인 둘 다 포문이 돌면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쵸? 포문이 돌면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2000번 찍힐 거야. 2000번 동안 쫙 찍힐 거예요. 그러면서 더블 값을 보면서 어떻게 잘 경향을 보는 거죠. 코스트 값을 보면서 얘네들이 잘 감소하고 있나 보는 거죠. 튀진 않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레인이에요. 트레인. 솔직히 매번 돌 때마다 W 값, B 값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거 그냥 보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트레인을 ER 안 쓰면 아예 점프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학습이죠. 이게 학습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점점 한 스텝 한 스텝 모델이 실제 값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학습이기 때문에 저 트레인은 무조건 써줘야 되는 애입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트레인을 부르는 순간 이 안에 트레인이 왔어요. 트레인이야? 13번째 라인으로 가겠다. 딱 왔어요. 쭉 봤더니 그래 나를 계산하고 싶으면 코스트를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워볼까요? 지우고 깨끗하게 다 지우고 자 뭐라고 하냐면 트레인을 불렀어요. 그래? 그럼 트레인을 딱 불렀어. 그래 너 실행해. 그랬더니 알았어 실행할게 했더니 나 실행하려면 코스트 필요한데 어라? 그럼 코스트를 가야죠. 코스트는 뭐라 합니까? 내가 값을 내려면 대문자 y가 필요하네. 그래서 대문자 y가 피드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또 모델도 필요하죠. 근데 모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 x 필요해. W랑 B는 랜덤 값을 이미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학습을 해야 될 값이긴 하지만 일단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아직 옵티멀은 아니지만 값은 있긴 있어. 문제가 되진 않는데 x 값은 아직 없잖아요. x 값 없어 나 받아줘. 그래서 x 값도 받아줍니다. 피드딕트로. 그래서 트레인을 실행시키려면 대문자 x, 대문자 y가 다 필요한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그쵸? 그래서 그래? 그럼 대문자 x에다가는 요 세 개니까 x 언더바 데이터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쭉 집어넣어 준 겁니다. y는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인 요거에 집어넣어야 돼. 이게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구조에다가 대문자 x, 대문자 y에다가 값을 3개씩 딱 집어넣어주면서 2001번을 점프를 뛰면서 프린트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21번째 라인에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21번째 라인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 2001번의 반복이 진짜 적합한지 아닌지는 난 아직 몰라. 코드에서 2001번 돌라니까 난 그냥 돈 거예요. 여기까지 두고 폼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W 값과 B 값이 다 업데이트가 2001번 됐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별표를 붙여줍시다. 별표. 얘도 이렇게 하고. 전체 주기가 있었어. 헉? 몰랐네. 예. 예. 여기가 예 별표입니다. W. W 값과 B 값을 구했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서 이게 모델입니다. 얘는 이제 AI 모델인데 학습이 되네요. 나 2001번 돌아서 W 구했어. 2001번 돌아서 B 구했어. 좋아요. 좋은데 2001번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더 많이 돌아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주어진 코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얼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001번 돌아서 파라미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뭘 하냐면 나는 2001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X가 새로 들어오면 걔를 W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B를 더해서 내 모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식의 개수를 찾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개수를 찾아준 거. 그래서 그럼 X만 집어넣어줘. X만 집어넣어주면 내가 곱하고 더해서 결과 내줄게.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딥러닝 3단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다? 모델을 만든다. 두 번째 뭐다? 데이터를 때려받고 학습시킨다. 그게 바로 요 단계예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트레이닝이라고 써놨잖아요. 주석으로. 이게 트레이닝하는 단계예요. 딥러닝 2단계.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마지막은 테스트 단계. 우리 마지막 단계죠. 테스트 혹은 인퍼런스라고 부른다 했죠. 여기는 뭐냐면 그 모델을 실행시켜서 프린트해봐. 이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을까? 모델은 X만 줘봐. 이거잖아요. 얘는 이제 피드딕트로 새로운 데이터를 줘요. X를 줘. 뭘 준다? 4,4를 줍니다. 너 1,1일 때 1이라고 학습하고 10이라고 학습하고 2,2일 때 20이라고 학습하고 3,3일 때 30이라고 학습했으니까 야 그럼 4,3은 사놓으면 뭐가 나올까? 대답해봐. 네가 학습이 잘 됐다면 40이 나올 건데 그래서 40인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학습이 제대로 안 됐으면 값이 안 나오겠죠. 한번 대답해봐 라고 4,3을 던져준 거예요. 예, 이게 전체 코드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서 두 줄만 고치면 이진 분리기가 돼요. 이진 분리기에 몇 줄만 고치면 인공신경망이 돼요. 그 다음 복붙만 하면 딥러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코드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이론을 다루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코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인 바이 라인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하나 제가 빠뜨리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5번째, 6번째 라인에 있는 이 넌입니다. 넌. 자 이게 왜 넌이냐면 아까 그랬죠. 우리 3개를 넣고 있으니까 3이라 써도 된다고. 사실 맞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 오면 X 지금 몇 개 넣고 있어요? 1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트레이닝 하는 데이터의 개수와 테스트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똑같다. 그러면 써도 돼요. 숫자로. 근데 현실적으로 내 랩에서 막 트레이닝했어. 100만 장의 데이터 트레이닝했어. 그럼 100만을 썼어. 근데 실제 생활 자율주행 장소에 딱 넣고 달릴 때마다 정확히 100만 장의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에서는 이걸 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다수라고도 말해도 된다라게. 왜냐면 이거 트레이닝 할 때와 테스트 할 때가 개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다수로 들어온다고만 표현을 하는 거지 정확한 값으로 고정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그럼 저 예. 프린트된 런 했을 때 값은 예. 계속 저 처음 WB가 랜덤 노멀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계속 다른 값이 나옵니다. 다른 값이 나오죠. 다른 값이 나옵니다. 예. 자 이게 결과값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1991, 1992 쭉 내려가다가 2000까지 왔습니다. 그쵸? 우리 맨 처음에 찍었던 건 코스트 값이에요. 코스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2 빼기 0이라고 나와요. 저거 뭐냐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코스트 값이 잘 떨어지는지 봐야 돼. 3.19, 3.17, 3.16, 3.14, 3.12, 3.11, 3.09, 3.07, 3.06, 3.04. 뭐 이게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소하고 있는 건 맞네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원래 한 줄로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비껴졌는데 하나만 띄어서 보신다면 요것만 이렇게 딱 보신다면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대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 5.3 그 옆에 4.6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우리가 행렬인데 첫 번째 층에는 5.3이 있고 두 번째 층에는 4.6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W 정의할 때 2x1으로 세로 벡터로 정의했으니까 저렇게 프린트가 찍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린트로 찍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B를 찍었거든요. B는 하나의 값이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B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프린트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번째까지 가면 여기까지 프린트가 다 된 거예요. 그쵸? 근데 마지막에 프린트 하나 더 있었죠. 뭐냐? 테스트 결과. 그쵸? 4,4를 넣었을 때 그러면 40이 나와야 되는데 39.989. 이 정도면 만족이다. 괜찮죠? 나쁘지 않아. 39.99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첫 코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케라스를 보실 건데요. 사실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됐습니다. 전자공학회 때도 그랬지만 케라스는 저희는 딥러닝을 배운 다음에 거꾸로 올라오면서 복습으로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케라스에서 쓰는 용어는 뉴럴 네트워크의 용어입니다. 케라스는 뉴럴넷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딥러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쓰는 용어들이 딥러닝 용어들이 많아요. 웨이트 이런 거, 아니면 뭐 로스 함수, 코스트 함수 이런 거, 그다음 뭐 덴스한 레이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케라스에서 모델은 시퀀셜을 만든 이런 거 다 뉴럴넷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케라스로 이제 간단하게 선형 회귀 분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케라스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 일단 텐서플로우로 인공신경까지 다 가고 인공신경망과 딥러닝까지 배우면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오면서 복습할 때 케라스 코드를 한 방에 한 30분 만에 싹 다 정리해버릴 거예요. 케라스 엄청 쉬워서 30분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딥러닝만 잘 알면. 그래서 그때 하면 뭐 별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진 분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